과연 모든 아이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공통적인 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옆집 아이에게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던 그런 학습 방법이 내 아이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면 어떡하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뉴욕 북카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책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의 세 번째 장, 아이마다 맞는 학습법이 따로 있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책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책이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책이 친근한가요? 책을 읽으면, 그리고 책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엄마로 혹은 아빠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큰 고민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배운다면 학습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 방식들을 배우는 것이지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학습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학습, 곧 주변으로부터의 자극을 수용하고 끊임없는 사고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는 산업혁명, 생산성 혁명의 시대를 지나 세 번째 역사의 경계인 경영혁명기를 지나고 있다. 경영혁명기에서는 일반 지식보다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 근로자들은 어떤 고용기관보다도 점점 더 오래 살 것이고, 따라서 한 가지 이상의 여러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해야만 한다. 단 하나의 과업과 단 하나의 경력만으로 안 되고 그 이상을 준비해야만 한다. 오늘날에는 가장 평범한 사람, 다시 말해 평균적인 보통 사람마저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을, 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폴리매스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능숙한 사람, 한 가지의 탑 1%가 되기보다 한 3가지, 4가지, 5가지의 다른 분야의 탑 10% 정도가 되어서 각각의 지식들, 각각의 기술들을 융합해서 삶에 녹여내는 그러한 사람이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폴리매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신의진 저자가 독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 3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약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ood self image를 갖게 하라.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라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만 10살이 채 되기 전에 암에 걸려서 암과 싸우다가 죽어갔던 한 대만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생긴 암세포 때문에, 또 그것이 자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러한 시를 썼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고 두 눈이 다 먼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기구 위에 우뚝 설 거야. 헬렌 켈러는 두 눈이 다 멀었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닐 거야. 이처럼 good self image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긍정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에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고 나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습니다. 실패하면 그거 다시 시도해서 이겨내면 되지. 그러다 보면 분명 성공하는 그 시점이 올 거야. 그렇게 실패를 가뿐히 넘어갑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good self image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렇게 아이를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는 실패를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아이, 아주 밝은 아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가 즐거운 것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 아이가 자라날 때 세상에 대해 큰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새로운 것들을 볼 때 그것은 아이에게 아주 호기심 넘치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탐험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아시죠? 미국에서 너무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탐험하고 관찰하며 또 시도해봅니다. 몇 시간이 놀면서도 시간이 간 줄 모르고 그렇게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억지로 강요된 그러한 공부에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마음을 또 생각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강요된 공부가 반복되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가 자라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러한 아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가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해준 그러한 좋은 예를 제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파인만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만든 가장 정확한 이론이라는 양자전기역학으로 노벨상까지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어린 시절에 이 파인만의 아버지는 어린 파인만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새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을 어렵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이 새 안에 붙어 사는 조그만 벌레, 그렇게 기생하는 벌레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하는 이 벌레, 이를 쪼아 먹는 새의 습성을 가르쳐 주었죠. 이렇듯 강요나 억압으로 습득된 일회용 지식 대신에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참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파인만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공부가 너무나 즐겁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은 마치 놀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많은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야지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마침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 대학교 4년 과정을 다 마치기 전에 과를 바꾼다든지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이해하기 이전에 무작정 외우는 습관만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며 이 답을 알아가는 그 과정의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프랑스 사상가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그릇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시켜 간다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들은 더 그릇된 방향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조차도 어른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일에만 전념하는 나머지 어린이들이 현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아이 특유의 사물을 보는 법, 생각하는 법, 느끼는 법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 대신 어른들이 보는 법, 생각하는 법,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처럼 분별 없는 짓은 없다. 혹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어떠한 지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답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익혀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종이를 가져오죠. 연필을 가지고 숫자로 1, 2, 3 이렇게 아주 메마른 가르침을 합니다. 그 대신에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과자를 하나 꺼내고 2개 꺼내고
3개 꺼내서 아이에게 하나는 하나야, 2개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2개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습에 이렇듯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용하면 엄청난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의진 저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저자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미국에서 익숙했던 포크 대신에 학교 급식 시간에 젓가락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서툴죠. 젓가락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인 신의진 저자가 이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뭐라고 하는 대신에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망신당하기 싫어서 라는 그러한 자신만의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저녁 늦게까지 이 젓가락을 들고 1번, 2번, 3번, 10번, 20번 계속해서 무언가를 짚는 훈련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 늦은 시간 드디어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젓가락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모로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한지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이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발 옆으로 서서 우리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내는지, 지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5일, 10일, 한 달, 2달, 1년이 걸리는지,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에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엄마가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오로지 놀기 위한 날이다. 두 번째, 주 1회든 혹은 월 1회든 아이와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세 번째로 어떤 선택이건 100% 최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아이가 정말로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 없이 바로 달려가라. 자, 첫 번째,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아이와 무조건 놀아주는 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을 아이와 무조건 놀아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아이와 가까운 공원에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놀이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토요일도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주일을 이용해서 오후 시간을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비워두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아이에게 집중을 한다면 우리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구나, 나와 시간 보내기를 너무나 즐거워하는구나, 아이에게 아주 긍정적인 엄마와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 1회든 월 1회든 규칙적으로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책을 1시간 혹은 2시간 동안 끊임없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이에게 읽어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엄마도 그 옆에서 엄마가 좋아하는 책을 쭉 읽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침에 데일리 바이블을 우리 자녀와 함께 합니다. 자녀는 데일리 바이블 스스로 해보고 그 옆에서 엄마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스스로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자녀와 주 1회 혹은 월 1회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자주 한다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오면 이제 독립적으로 알아서 말하지 않아도 그런 좋은 습관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정말로 필요할 때는 예외 없이 달려갑니다. 자, 아이가 엄마가 너무너무 필요로 해요. 엄마 내 옆에 있어줘. 그러면 엄마 바빠. 엄마 지금 설거지 하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지금 빨래 하는 거 안 보이니? 그런데 아이가 간절히 바랄 때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도와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당장이라도 달려오는 그러한 엄마구나. 엄마는 나를 정말로 케어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서 스스로 독립하는 때에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고 스스로 우뚝 서는 그러한 독립적 인격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4가지 원칙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 입장에 선다라는
그러한 공통 부모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엄마 자신이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고 바뀌게 됩니다. 방법은 반드시 찾아지게 되고요. 또한 일하는 엄마도 얼마든지 자녀를 공부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집에만 항상 있는 엄마라도 이러한 의도적인,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이가 방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일관성 있게 자녀를 대하십시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아이의 학습에 아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위해 응원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요. 나는 너를 믿어. 그 믿음을 심어주세요. 만약에 엄마가 좀 엄격하게 아이를 대한다면 아빠는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공간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를 학습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면 아빠는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버지는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아이가 쉴 수 있는 공간, 느티나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서 또 아빠에게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아이마다 맞는 학습법이 있다, 이 챕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